안녕하세요. 전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해외사 연튜브입니다. 겨울에 한기가 깊어가는 요즘,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하고 마음을 울리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학교에서 바이올린 전공을 하는 어떤 소녀 보고 한국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한국에는 죽어도 가기 싫다면서 화를 내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고 다른 나라를 보내달라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네스라고 해요. 어릴 때부터 10여 년 이상 바이올린만을 켜며 각종 대회에 나가 입상도 꽤나 할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랑스의 작은 도시이자 제가 태어나 자란 이곳을 정말 사랑해요. 저희 동네에는 전 세계에서도 바이올린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바이올린 가게, 바이올린 학교 등 바이올린을 배우기에 좋은 시설들이 몰려있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함께한 바이올린은 저에겐 생활이자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때와 다름없이 바이올린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딴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바이올린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바이올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줄이 끊어지고 튕겨지며 제 뺨에 크게 상처를 내게 된 거죠.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그 일의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장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제 모습인데요. 늘 그것만을 꿈꾸며 연습에 매진해왔는데 얼굴에 상처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저도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상처는 더 깊게 남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인데 얼굴만은 절대로 상처가 남으면 안 돼요. 무슨 방법이 없나요? 물으셨지만 흉터가 남는 건 피할 수가 없을 거라는 그 말에 엄마도 저도 면일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학교 친구들도 저도 자주 가던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가게의 사장님께 바이올린을 점검받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얼굴을 꽁꽁 싸매고 있는 저를 보고선 무슨 일이 있느냐 물으셨죠. 저는 울먹거리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상처를 보여주긴 싫었어요.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사장님께서 아네스, 한국으로 가. 전 세계에서 의료 시술이나 피부 관련한 것들은 한국이 최고라더라. 한국이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국가였어요. 내가 잘 아는 친구도 한국에 가서 온몸에 있던 문신을 싹 지우고 왔는데 언제 문신을 했었냐고 할 정도로 말끔하게 없어졌더라고? 내가 직접 봤어. 그 병원을 물어봐 줄까? 저는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했고 부모님은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추후 대학원 진학까지 하려면 출결수가 중요했기 때문에 학교를 빠지거나 할 순 없는 상황이었어요. 치료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휴학을 하기엔 장학금 지원 문제가 걸려 있었죠. 그러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죠. 마침 자리가 있다는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저는 한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고 한국말 몇 마디만 연습한 채 한국행으로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치료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어요. 바이올린 그리고 음악의 역사가 깃든 곳에 사는 제가 한 번도 자랑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빨리빨리만 외치는 나라 아닌가? 뭐 이런 편견도 가지고 있었고요. 바이올린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지고 탑승했어요. 자다가 일어났다가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한국으로 도착을 했는데요. 한국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에 처음 무언가 경험하는 느낌이 꽤 두근거리고 즐겁게 느껴졌어요. 홈스테이를 하는 집까지 제가 직접 찾아가 보려고 했는데 그 가족들은 짐도 많을 테니 데리러 나와주신다고 하더군요. 짐들을 찾아 밖으로 나가자 활짝 웃고선 제 이름이 써있는 종이를 든 한 가족을 발견했어요. 저도 함께 저절로 웃게 되더라고요. 홈스테이를 하는 집의 딸은 저와 동갑이었고 민지라는 이름이었어요. 웃는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자신의 이름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이름처럼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아이였어요. 그런 동갑내기와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며 마주친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멋있었어요. 건물들만 보던 저에겐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뉴욕 같으면서도 홍콩 같으면서도 훨씬 깨끗한 거리와 건물들이 있었어요. 서울 쪽으로 더 들어가자 성과 같은 모습의 전통 건축물이 보였어요. 민지에게 물으니 그건 바로 남대문이라 불리는 옛날에 왕이 있던 성을 지키던 문 중에 하나라고 말해주었죠. 와, 이런 최신 건축물과 역사가 함께 나란히 있다니 특별한 느낌이 들었죠. 한 1시간 정도 걸렸을까요? 드디어 홈스테이를 하며 지낼 거라는 집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상하다. 이 사람들 진짜 내 홈스테이 가족들이 맞아? 문득 불안해졌습니다.
왜냐면 유럽에서 홈스테이 가족을 사칭하거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납치해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이 매번 뉴스를 장식하거든요. 저는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올린 케이스를 꽉 잡았죠. 민지는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물었습니다. 정말 토할 것처럼 어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탄 차는 어디론가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몇 층을 내려갔을까요? 민지는 내리자. 짐은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저는 우선은 순순히 말을 듣는 것처럼 하고 도망칠 기회를 노려봐야겠다 생각이 들어 불안한 티를 최대한 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941생이다 싶었어요. 저는 잘 도착했다고 일부러 그들도 들으라고 아주 크게 고래고래 말한 것 같아요. 그러고선 다시 민지의 가족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라 한 곳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알았습니다. 제가 아주 쓸데없는 오해를 한 것이라는 거요. 고래고래 통화하는 제가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곳은 그저 서울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아주 깔끔한 아파트였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장을 했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니 흔히 제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홈스테이 집이라고 하면 마당이 있는 작아도 아늑한 주택 형태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지의 집은 비슷한 건물들이 여러 개 있고 또 지하로 내려가 버리니 저는 낯설어서 불안함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렇게 큰 주차장이 그만큼 지하에 내려갔는데도 전화통화가 전혀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도 놀랍긴 했어요. 민지는 제가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이것저것을 모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함께 해주었어요. 태어나서 처음 소울메이트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게다가 민지는 영어까지 능숙하게 구사했기 때문에 전혀 답답함이 없었어요. 어려운 것들은 민지가 거의 다 도와줬거든요. 적응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이올린 가게 사장님께 소개받았던 병원으로 향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병원은 한국인보다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그 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런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말해준 대로 한국이 정말 의료기술이 유명하긴 하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 상처를 보더니 레이저 한두 번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한두 번이라니. 무의 동네에서는 모두 다 포기하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이걸 몰랐다면 평생 얼굴에 이 흉터를 가지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아찔했어요. 민지 덕에 학교에서 친구들도 빠르게 사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실기평가가 있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물론 학교에서도 24시간 원하는 만큼 연습을 할 수 있었지만 병원의 흉터 치료를 받으며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다녀오면 먼저 온 친구들이 연습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자리가 매번 있기가 힘들었죠. 매번 운에 맡길 순 없었어요. 정말 코앞에 실기가 다가왔거든요. 한국으로 와서 하는 첫 실기를 망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야 부모님도 선생님도 안심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연습해야 하는 스타일이라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어쩐지 예전부터 연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민지가 알려준 건 연습실을 대여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가고 싶은 곳을 스마트폰으로 클릭 몇 번만으로 연습할 수 있었죠. 연습실 옵션도 제가 정할 수 있었어요. 정말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IT나 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인 건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서비스가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편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갔다는 걸 한국에 지내니 며칠 만에 깨달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엄마는 제가 연습실에 들어갈 때마다 전화기가 잘 안 터져서 연락이 종종 잘 안 될 때마다 불안해 하셨는데 한국은 어디서나 통신이 안 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닐 때보다 더 연습할 때 안심이 되는 것 같다고 하셨죠. 거리가 아무리 가까워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저희 동네와 통신 속도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아마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 통신 속도를 그리워하며 답답할 것 같았어요. 특이하게도 한국 대학생이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로 결제를 하더군요. 큰 가게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가게에서도 띡하고 찍으면 바로 결제가 이루어져서 지갑을 꺼내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민지네 집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데 저만 현금으로 내고 현금을 쓰는 사람을 한 번도 보질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도 스마트폰으로 요금을 찍더라고요. 종종 현금만 있으면 못타는 버스도 있어서 민지가 저에게 팀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줬는데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큰 버스에서 작은 버스 혹은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탈 때 환승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영원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분명히 5만 원 충전을 했는데 왜 영원이 남은 거지? 의아해하며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러자 민지가 한국은 다른 대중교통으로 다시 타서 찍게 되면 거리에 따라 무료인 곳도 많고 그 금액을 거리나 시간에 따라 부과해. 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나라는 대중교통 요금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한국의 요금은 비싼 편도 아닌데 이런 서비스까지 있다니 그동안 왜 현금을 내고 타고 다녔을까라고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건 뭐 상상하지도 못했던 점이니까요. 하루는 그날도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정말 예쁘게 생겼다 싶어 계속해서 시선을 끄는 한 여자분이 타셨죠. 그런데 좌석에 일어나 나가면서 그 자리에 카드를 두고 나가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로 교통카드를 찍으니 지갑을 깜빡했나 봐요. 저는 그때 말을 해주려고 했지만 혹시나 괜한 일에 휘말릴까봐 가만히 있었어요. 저희 나라에선 소매치기와 관련된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관련될 것 같으면 너도 나도 피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 같은 문화가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제가 내리는 곳은 거의 종점에 가까운 곳이라 아직 한참을 가야 했는데 어째야 하나 다른 사람이 집어가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계속 지갑을 둔 그 자리만 응시했습니다. 민지에게 어떻게 하냐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니 민지가 괜찮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학교 가 라고 하더군요. 모른 척한 나보다 민지가 더 매정하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곧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종점 가까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그 지갑을 건드리지도 신경 쓰지도 않더군요. 아까 내렸던 그녀가 다시 다른 정류장에서 타더니 기사님께 인사를 하곤 유유히 내렸어요. 한국은 이렇게 뻥 뚫린 공공시설에서도 아무런 긴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부러웠죠. 저희는 어릴 때부터 항상 어디서나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받거든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흘렀던 것 같아요. 친절한 민지네 가족 덕에 저는 한국에서의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밥도 거의 밖에서 사 먹을 일이 없었어요. 민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무엇이든 더 먹여주고 싶어 하셨거든요. 저희 동네에도 홈스테이를 하러 오는 외국 학생들이 많은데 끼니나 간식을 먹을 때마다 금액이 부과된다고 들었기에 저는 금액을 오버해서 더 받으려고 그러나 했더니 금액은 이미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주시는 거였어요. 한국은 그냥 주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점 한두 곳만 방문해봐도 알 수 있죠. 반찬도 몇 번이나 달라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에 직접 와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면 아마 제가 거짓말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빠르게 가서 시간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느끼며 지냈던 것 같아요. 한국은 할 게 많아도 너무 많은 나라였으니까요. 24시간 뭐든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죠. 저는 제 삶에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든 게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동안 친구들과 밥을 먹고 바이올린 연습만 하거나 시간이 나면 인터넷 게임 혹은 연주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일상의 대부분이었거든요. 친구들과 밤 늦은 시간까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았어요. 우리 동네에는 조금만 어둑해져도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데 한국은 늘 반짝이는 도시였죠. 늦은 시간 연습을 할 때도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 나라였어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안전하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지내지 못했던 날들이 안쓰럽게까지 느껴지더군요. 제가 원래 집으로 다시 떠나는 날, 얼굴에 흉터는 온데 간데 없어졌죠. 그것도 그리 높지 않은 비용으로 아프지도 않게 치료가 됐어요. 비행기를 타러 혼자 간다고 했는데도 민지의 가족은 저를 공항에 또 데려다 줬어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늘 따뜻한 진심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들과 헤어질 때는 저도 그들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잠깐 있던 기간인데 이미 마음 깊숙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지면서 정말 떠나는 것에 대해 실감이 나 엉엉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도착했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울어본 날은 아마 없을 것 같네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클 뻔했던 상처를 말끔히 치료해준 것처럼 한국은 저에게 살면서 힘들고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장 위로받고 싶은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너 중국 버리고 한국으로 갔잖아. 그러는 너도 중국 버리고 미국으로 망명했잖아. 미국이랑 한국이랑 같니? 여기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모두가 중국을 떠난 부자들이라는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떠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고위 공무원 집안에서 태어난 메이린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처럼 중국의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저희 집은 중국 엘리트 사회의 축소판으로 정치와 역사, 중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토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미래 지도자를 배출한다는 자부심을 가진 학교에 다니며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저는 거의 중화 사상에 물들어 있었어요. 특히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과목인 역사와 정치학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문의 명예와 국가의 이미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던 저희 아버지는 중국의 대의를 위해 필요한 희생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조국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의 일부로 역사 수업 시간에 종종 언급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문화적 분파로 여겨졌고 그 역사와 업적은 중원의 힘에 가려져 종종 가려졌습니다. 저 역시도 이 의견에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상황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중국 고위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상황 파악에 능숙한 사람이라는 것이기도 했어요. 아버지는 중국이 발전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등학교는 미국으로 보냈어요. 저는 정말로 불만스러웠습니다. 항상 최고라고 생각했던 중국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저는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중국의 베이징대로 와야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처음엔 정든 고국 땅에서 뿌리째 뽑혀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저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의 서사 중심이 아닌 다른 역사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를 편 날의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역사는 어느 나라나 비슷해야 하는 건데 전혀 다른 사실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변화의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가적 자부심과 선전의 색채가 아닌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위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가정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상사와 동료들의 감시와 압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치 환경은 권력 다툼과 음모로 가득 차 있었고 아버지는 종종 이러한 싸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특권적인 삶이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아버지가 정치 스캔들에 연루되어 가까스로 빠져나왔지만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상황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저희 집은 간신히 한국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빼앗겼어요. 지금은 그렇게라도 도망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고 미국 대학교의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대학을 가기에는 전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아버지를 배신한 중국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죠. 저는 외국인 전형으로 결국 고려대학교에서 사학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한국 학생들은 아주 똑똑하고 성실했거든요.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이야기와 관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과는 무관한 수많은 동아시아의 나라들을 배웠어요. 미국에서도 아시아의 문화에 대해 배운 적이 있었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한국은 절대 중국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몇 년이나 지나서 배운 것이었어요.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저희 신념을 바꿔주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한 자신의 역사 이해가 왜곡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저는 중국이 가르치는 것들이 많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아마 제가 중국을 떠나지 못했다면 절대 알 수 없었겠죠. 저는 제가 자라온 고정관념과는 달리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이며 역사와 전통을 깊이 존중하는 사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집단적 정체성과 국가 내러티브의 준수가 강조되던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유튜브를 못하게 하는 것은 중국에 있는 플랫폼이 더 뛰어나서라고 배웠었는데요. 전혀 아니었어요. 이런 SNS를 못하게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압박이라는 사실을 전 중국을 떠나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토론과 논쟁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역사 서술과 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제 글은 관심을 끌었고 매일같이 저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괴롭힘만 당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홈페이지에서 아이디가 삭제되고 매일 검열당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따뜻하고 친절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친절함과 존중과 예의에 대한 사회적 강조는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가 배웠던 한국인은 중국인에 대해 복종적이고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시민 참여는 저희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유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고 활발한 정치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중국이 열리지 않는 이상 중국의 발전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는 강의실에 앉아 강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 여러 국가의 GDP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나타내는 선이 저희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중국에 비해 국토 면적과 인구가 작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언제나 한국은 내리막길만 걷는 나라라고 배웠어요. 무조건 중국이 몇 년 내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했죠. 중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한국은 정말 발전할 수 없는 나라였는데 이미 발전했고 중국보다 앞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교수는 중국의 GDP는 방대한 인구와 자원을 반영하여 절대적인 규모에서 훨씬 더 크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 스토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인당 GDP로 나누는 순간부터는 급격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중국이 변해야 한다고 매일같이 생각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저라도 변해서 다행이죠. 중국의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몰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겠죠. 이런 영상들마저 중국이 다 검열하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제가 엄청난 편견에 휩싸인 학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에도 항상 제 생각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가 흔히 줄서기 또는 새치기라고 부르는 행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사람들이 앞쪽으로 밀고 나가는 모습은 번잡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죠. 처음에는 바쁜 일상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이걸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문화는 내 자식들에게 주고 싶은 게 문화지. 이걸 어떻게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관광지에서도 가이드들이 먼저 꼭 새치기를 하라고 알려줄 정도예요. 아이를 가진 부모들도 아이 앞에서 당연하게 새치기를 하고 그 자식이 커도 또 새치기를 해요.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면 문화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섰던 기억이 납니다. 바쁜 날이라 줄이 꽤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고향에서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기 위해 늘 그렇듯 혼잡할 거라 예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은 모두 차분하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치거나 줄을 자르지 않고 모두가 서로의 공간과 차례를 존중하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습니다. 단순히 줄을 서는 행위가 아니라 존중과 질서에 대한 폭넓은 문화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적 에티켓을 집단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고 이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한국에 와서는 공공질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이러한 질서에 대한 존중은 버스 정류장을 넘어 상점, 관광지, 심지어 북적이는 식품시장 등 공공생활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토론을 할 때도 저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중국에서 토론을 할 때는 다들 목소리가 커지고 일단 내 의견을 가장 먼저 소리 지르곤 했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저희 목소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항상 신경 쓰게 되었어요. 제 목소리나 성조가 남들보다 높은 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목소리를 신경 쓴 결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때도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큰 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중국과 한국의 투표 제도의 차이점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 떠오릅니다. 이 발견은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했습니다. 제가 자란 중국의 투표 개념은 한국에서 경험한 투표 개념과 크게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공산당 지도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적 선거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1인 1표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주요 결정과 지도자 임명은 당 구조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런 관행에 의문을 품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나라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계속 바뀌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세뇌를 당한 거였죠. 모자란 지도자들만 계속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훌륭한 지도자는 바뀔 일이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저는 활기찬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경험한 한국의 선거 시즌은 그 대조가 극명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시민의 의무감과 참여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정치 토론에 참여했고 공개적으로 토론회가 열렸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평범한 한국 시민들이 투표권을 통해 느낀 권한의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를 선택하고 국가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투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었고 각 후보와 후보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중국에서 익숙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이 민주적인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감탄이 교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느껴졌는데 이런 감정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날 한국으로 이민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루빨리 한국 사람이 되어 한 표를 행사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두 나라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 참여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사회에서 개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투표가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정부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권한 부여의 한 형태였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저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한국과 그 가치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사실 시민의식으로도 할 말이 많았어요. 중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바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엉덩이를 드러내는 바지였어요. 길거리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바지였죠. 한국에서 이런 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길거리 아무데서나 대소변을 볼 수 있다라는 건 위생 상태나 시민의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아마 중국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새치기가 문화일 정도니까요. 저는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잃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저는 중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방식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신감과 환멸에 시달렸고 자신이 배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왜곡되었거나 명백히 거짓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중국에서도 살고 한국에서도 살아본 사람들이 있다면 모두가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한국에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한국이 살기 좋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들도 위험한 게 있어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중국이 얼마나 독단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자기네들이 평생 가져온 신념을 버려야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도 한국이 더 살기 좋다는 것, 시민의식이 더 높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다만 인정하기가 싫을 뿐인 거죠. 단순히 경제력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도 더 중국의 시스템에 반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세요. 부끄럽지만 그 체제 아래서 혜택을 누리기도 했던 거니까요. 지금 중국에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솔직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이면 본인의 모든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죠. 한국 사람들도 중국 여배우가 사라지는 거 많이 봤었잖아요. 중국에서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중국은 연예인들이 머리색도 화려하게 염색하면 안 돼요. 밝은색 염색이나 탈색은 남자가 여자 같아 보이는 거라서 질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질서는 시민의식에서 나오는 건데 말이에요. 머리색이나 피어싱을 한다고 질서가 무너지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웃긴 점은 중국 사람들은 중국 물건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건 다른 나라 물건이에요. 나이키나 아이폰 같은 미국 물품을 전시하고 자랑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가장 많이 애플을 팔아줄걸요? 한때 중국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중국의 수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중국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국은 지금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거니까요. 언제까지나 사람들이 그 상태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도 고향을 버리기까지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고 분명하게 더 나은 길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었어요. 아마 중국인 신분으로 제가 계속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면 중국 경찰이 한국에 와서 절 잡아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중국 경찰에게 한국인과 중국인은 다른 존재니까요. 저는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알아서 중국 영업팀에서 일하고 있죠. 한국으로 무사히 망명했고 귀화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에게 새 인생을 살게 해준 한국에 감사하고 중국도 얼른 변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영국의 한 요리 평론가가 한국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어보더니 음식 맛이 맞지 않았는 건지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랑 너무 다른 맛이야. 이건 도저히. 그러면서 계산도 못하겠다면서 진상을 부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요리를 먹었길래 저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영국에 사는 제이미입니다. 전 요리 평론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요리라는 예술에서 어떤 마법을 발견했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저는 주방에서 세계 각국의 요리를 재현하기 위해 실험을 거듭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목표는 간단하면서도 진심 어린 것이었는데 바로 저렴하면서도 맛보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음식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백종원 씨의 골목식당 같은 느낌이랄까요? 저는 모든 요리에 매료되었지만 특히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프랑스와 중국의 풍부한 요리에 매료되었습니다. 매우 다양하고 유명한 두 나라의 음식 문화는 탐험을 기다리는 맛과 전통의 광활한 바다처럼 보였어요. 저는 예전에 프랑스를 방문하여 프랑스 요리의 섬세한 맛과 정교한 기술에 푹 빠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만들었고 세계의 다양한 요리 풍경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열정에 힘입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1년 넘게 저축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맛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저는 제가 접하는 각 요리의 정수를 맛보고 배우고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요리 여행을 떠났고 가장 먼저 중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중국 요리의 대담한 맛, 방대한 지역적 다양성, 고대 요리 전통 등 중국 요리에 대해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복잡한 맛과 재료의 단순함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요리라고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먹어보았을 때도 정말 맛있었던 음식들이 많았었고요. 비행기가 중국의 광활한 대지 속으로 내려오자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문화, 역사, 예술의 표현인 세계의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이었죠. 베이징의 거리는 활기찬 에너지와 매혹적인 길거리 음식의 향기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도시는 일상의 분주함으로 활기가 넘쳤고 구석구석 새로운 미식의 모험을 선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감쌌습니다. 거리에는 상인들의 호객행위 소리와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진동하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배낭을 어깨에 메고 중국의 미식 중심지로 뛰어든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쿵파오 치킨으로 유명한 골목에 숨어있는 작고 번화한 식당이었습니다.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맛의 폭발이 강렬했습니다. 닭고기는 부드러웠고 땅콩은 만족스러운 바삭함을 더했으며 고추는 불처럼 화끈한 매운맛을 선사해 깜짝 놀랐어요. 향신료의 대담함과 풍성한 맛은 영국에서 맛본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던 저는 좁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길거리 음식 노점에 들렀습니다. 각각의 음식은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져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부터 지글지글 구워지는 양고기 꼬치까지 그 종류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맛보면서 저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천 요리는 도전 과제였습니다. 사천식 후추의 매운맛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고 흥미롭기도 하고 압도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영국인과 전 세계인들이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지 국수 가게에 앉아 셰프가 제 눈앞에서 능숙하게 국수를 뽑는 모습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요리는 단순하면서도 풍미가 있었고 오랜 세월의 요리 전통이 느껴지는 깊이가 있었죠. 이런 순간은 제가 왜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즉 서양에서 유명하고 유명한 요리를 넘어 요리의 진정한 핵심을 경험하기 위해 이 여정을 시작했는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뭔가 다른 것을 갈망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흥미로웠지만 요리의 풍성함이 제 입맛에는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제가 먹어본 중국 요리의 무거운 맛과는 대조적인 신선함과 섬세함을 갈망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제 여정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 제한된 미각으로 세계 각국의 요리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문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표면만 훑어보고 있는 걸까? 일본으로 향하는 다음 비행기에 몸을 싣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일본에서는 어떤 요리의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희망적이면서도 불확실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제가 추구하는 섬세함과 정확성이 일본 요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떠나면서 저는 감탄과 안도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풍부한 요리 유산과 중국 요리를 정의하는 대담한 맛에 대한 감탄과 제 여행이 새로운 맛과 경험으로 저를 이끌었다는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시간은 요리에 대한 용기와 제 미각의 한계에 대한 교훈을 모두 얻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도전과 흥미를 주었던 중국과의 작별은 씁쓸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빛과 생명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거대한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이것이 제 요리 여행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도쿄에 내리자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본은 섬세하고 정교한 요리 예술로 유명한 나라였거든요. 중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요리에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일본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요리를 처음 접한 것은 도쿄 중심부에 있는 전통 스시 레스토랑에서였어요. 식당은 북적이는 바깥 거리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고요한 분위기였어요. 숙련된 기술을 가진 스시 셰프는 명상하듯 조용히 집중하며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시 한 조각 한 조각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만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쌀과 생선, 와사비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미묘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는 미식 경험이었으며 각 요리에 담긴 전통과 기술의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리 살아있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일본 요리의 현장을 더 많이 탐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경직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 고급 가이세키 레스토랑의 식사는 계절과 셰프의 예술적 비전이 반영된 정교한 멀티코스 요리였습니다. 음식은 훌륭했지만 분위기는 격식 깊고 정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포장마차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자연스러움이 그리웠습니다. 둘 다 충족시켜주는 음식은 없는 걸까요? 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전 저랑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임페리얼 호텔의 무제한 뷔페였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콘셉트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양한 일식과 세계 각국의 요리로 구성된 뷔페는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를 돌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맛은 세련되었지만 깊이와 풍성함이 부족했습니다. 세심한 플레이팅과 정중한 서비스는 인상적이었지만 식사 경험이 다소 비인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런 느낌은 비싼 가격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외식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저는 그 비용과 경험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본 요리의 우아함과 정교함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접근성과 따뜻함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시간은 미묘함의 아름다움과 요리의 정밀함의 예술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교감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중하고 격식을 차린 접근 방식은 존경스럽지만 저에게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여기서 해답을 찾지 못한 저는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 유튜브에서 먹방이라는 채널을 우연히 봤는데 한국 사람이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바로 옆 나라인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음식은 잘 모르고 한국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지구 반바퀴까지 달려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일본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요리에 담긴 기술과 정성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좀 더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갈망도 느껴졌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은 아름답고 수수께끼 같은 퍼즐, 즉 절묘한 맛과 격식 있는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었죠. 제 요리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지만 저는 다음 챕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음식과 환대에 대한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국의 따뜻함과 활기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는 일본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기는 현대와 전통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고 거리는 사람들의 활기찬 일상으로 북적거렸습니다. 서울은 풍부한 문화적 과거를 간직한 채 미래를 품고 있는 듯한 도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번째 맛집은 전통 한정식 전문점이었습니다. 한정식은 다양하고 균형 잡힌 한식 풀코스 요리로 유명합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따뜻한 미소와 한국 요리의 매력적인 향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낮은 테이블의 바닥에 앉으니 겸손함과 한국 문화에 대한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게 차려진 다양한 음식은 오감의 향연의 다름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색깔과 맛의 반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수프, 구운 고기, 각종 김치가 있었습니다. 신맛, 단맛, 매운맛, 짭짤한 맛이 어우러진 각각의 요리는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맛의 교양곡과도 같았고 한 입 한 입 먹을 때마다 한국인의 생활 방식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비싼 식사가 생각났고 한국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음식이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된다는 사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꼭 비쌀 필요는 없고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싶었던 저는 서울의 번화한 시장 한복판으로 향했습니다. 광장시장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직물부터 한국 전통 간식까지 모든 것을 파는 상인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활기가 넘쳤고 냄새는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매콤하고 쫄깃한 떡볶이와 흑설탕과 견과류로 속을 채운 달콤한 호떡을 먹어보았습니다. 각각의 간식은 맛과 식감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만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부드러운 만두피에 고소한 소가 가득 들어있어 속까지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음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상호작용에서 공동체 의식과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시장 가판대에 그리고 음식이라는 아줌마가 저에게 음식을 서빙하며 웃어주거나 식당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저와 함께 좋아하는 요리를 나누는 등 모든 사람이 음식에 대한 사랑과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무한리필 한식 바비큐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식당은 함께 식사를 즐기는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서비스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주문할 수 있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있었고 음식은 빠르게 테이블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서빙을 로봇이 했는데 중국과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신선하고 풍미가 좋아서 테이블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했던 격식 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공동 식사 경험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는 함께 즐기는 활동이자 음식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와 환대에 대한 더 깊은 탐험이었죠. 음식에 대한 한국인의 접근 방식은 공동체, 나눔, 즐거움이라는 그들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맛을 찾아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자부심과 관대함으로 음식 유산을 기념하는 문화에 대한 깊은 감사를 안고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앉아 영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줬고 그 보답으로 음식과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경험은 제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관계와 전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소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영국에 돌아와 동아시아를 여행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문화 전체가 저를 사로잡았죠. 북적이는 시장, 활기찬 길거리 음식, 따뜻하고 매력적인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한 가지는 한국의 고급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좋은 음식은 비싸다는 제 선입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꼭 비싼 가격표를 달고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깨달음은 모든 사람이 좋은 음식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영감을 받아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고향의 음식 현장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즐겨 먹던 음식과 현지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의 가격과 접근성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식 문화의 격차와 사회적 요인이 우리의 식사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저는 제 주방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제 목표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식재료를 사용해 제가 사랑했던 한식 요리를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요리를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기 시작했는데 그 맛과 저렴한 가격의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리 실험을 하면서 한식의 원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맛의 균형과 단순하고 신선한 식재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죠. 이러한 지식은 제 요리 실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요리 예술에 대한 감상을 더욱 깊게 해주었습니다. 제 경험을 계속 되돌아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음식을 발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장과 신념에 대한 도전, 보편적인 언어를 이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요리 기술을 넘어 환대, 공동체, 나눔의 기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찰은 제 요리 여정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맛과 철학을 영국 지역사회에 전할 수 있는 제 레스토랑을 열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은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는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면서 저는 목적의식과 흥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여행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과 경험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좋은 음식과 따뜻한 환대가 초석이 되는 공간, 제 요리 정신을 구현하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길게 한국 요리를 또 탐험하려고 합니다. 한국 지역 요리 중에 맛있는 요리가 있으면 추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